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얼반 저스티스 센터의 Domestic Violence Project, 즉 가정폭력 프로젝트의 가족법에 대한 비디오 트레이닝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뉴욕주에서의 보호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보호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에 대한 징후를 더 빠르게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률 조언을 위한 영상이 아니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사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 및 상대방을 위한 돈에 대한 사건, 가족 범법행위 소송,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건, 그리고 청소년 비행 및 핀스라고 불리는 청소년 보호 관찰 사건 등이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법원은 뉴욕주에서 가장 상위의 법원이 아닙니다. 대신 대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혼에 대한 것은 이혼에 대한 저희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 다룰 법원은 통합가정폭력법원입니다. 통합가정폭력법원은 IDB라고도 불리는데요. IDB에서는 형사사건 및 가족법 사건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형사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폭력 사건들이 IDB에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각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신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이미 형사사건의 몇몇 인물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정부가 피고를 고소합니다. 예를 들어 더 피플과 O.J. 심슨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을 petitioner, 즉 신청인과 respondent, 즉 피항소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인은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고 피항소인은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과 테일러가 결혼한 상황에서 라이언이 유리잔을 던져서 테일러가 맞았다고 칩시다. 이에 따라 테일러는 라이언을 상대로 가족법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테일러가 소송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입니다. 라이언은 테일러의 소송에 대해 답변, 즉 리스폰스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항소인, 다른 말로 레스폰던트입니다. 다른 주요 인물로는 자녀를 위한 변호사, 다른 말로 Attorney for the Children, 즉 AFC가 있습니다. 가족법원 사건은 자녀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보호관찰명령 사건에서 명령이 자녀를 대신할 경우에만 자녀를 위한 변호사가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판사 및 재판관이 있습니다. 가족법원 사건은 판사 또는 재판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판사 또는 재판관의 보호관찰 명령에서의 역할은 같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와 재판관의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재판관 앞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을 질문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재판관이 내리는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명령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은 지역구별로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사건을 판사가 심리하도록 할 것이고 어떤 법원은 재판관이 계속 심리는 하지만 재판관이 판사에게 필기한 것을 전달하여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음의 주요 인물인 18B는 법원이 배정한 변호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아마 알고 계실 듯이 모든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들을 흔히 18B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판사는 18B 변호사를 지정할지 결정할 때에 정말 당신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지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 증명, 국가 보조 증명 또는 직장으로부터의 편지 등을 준비해 놓으면 18B 변호사를 지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및 아동보호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에 관련된 주장과 미성년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조사관들입니다. 판사 및 재판관들은 법원이 명령한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관들은 양측 모두의 집을 방문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 서류 제출 전 신변에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당장 가서 판사에게 심리를 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당신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신청인으로서 사건을 접수할 때에 피항소인에게 꼭 알려져야 합니다. 이는 이 피항소인들이 자신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사건에 대해서 답변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항소인은 답변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부리가 크리스에게 보호명령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면 크리스 역시 A부리에 대해 보호명령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는 이 밖에도 양육권 신청 및 양육비 신청과 같은 다른 종류의 청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주소를 비밀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서류에 있는 당신의 주소를 비밀로 하여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비밀로 하고 싶으시다면 비밀 주소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를 비밀로 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주소가 비밀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출석 시 신변보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을 향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통지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대방을 법원에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법원의 특징, 보호명령 사건에 대해서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 전 신변 보호를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호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보호명령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사람은 특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사 또는 재판관이 서명한 법적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각 명령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보호명령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호명령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뉴욕주에서는 가정법원, 대법원 및 형사법원이 보호명령에 대해 동시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즉, 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위 법원 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법원의 보호명령은 대부분 가해자와 관계없이 범죄의 모든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가정법원과는 상반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형사보호명령은 지방검사가 보호명령을 발행할지, 그리고 언제 보호명령이 끝날지 결정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사건에서는 정부가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형사보호명령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판사의 이름을 적는 란이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뉴욕주의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형사사건은 정부가 주민들을 대신하여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호명령의 위쪽을 보시면 피고에게 보호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체포, 형사기소, 그리고 투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령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위 경고가 해당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다른 란에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선택하도록 하는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체크박스가 선택되는지는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보호명령 서류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볼드체로 보호명령이 특정 날짜까지 유효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보호명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이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의 보호명령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결혼했거나 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서류의 첫 페이지부터 방금 전에 살펴본 형사보호명령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보호명령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을 쓰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앞서 형사보호명령 서류와 같이 보호명령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즉,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제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보호명령과 앞서 본 두 개의 보호명령 서류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은 가족 범죄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 명령된 보호명령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법원의 보호명령과 같이 가정법원의 보호명령 서류 역시 가능한 제한사항들을 표시하는 체크박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호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법에 의해 당신은 보호명령에 대해 답변 및 항의할 수 있는 30일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메일로 보호명령을 통보받았다면 35일 안에 답변 및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은 같은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보호명령을 포함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에 대해 주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보호명령을 형사법원에서 받는 것과 가정법원에서 받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범죄가 경찰에 통보되었을 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그때 체포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보호명령이 발급됩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지방검사, 즉 디스트릭트 어토리니의 사무실에 협조하도록 요구됩니다. 지방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건에서의 입증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 이상입니다. 형사사건은 벤치재판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할 수도 있고 배심원이 판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의 목적은 징벌적입니다. 반면에 가정법원 사건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판사 및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임시보호명령이 발급됩니다. 여기서는 신청자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진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기준은 증거가 우세한지의 여부에 따라 따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족 범죄 소송에서 배심원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목적이 징벌적인 반면 가정법원에서의 가족범죄 소송의 목적은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정법원에서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형사법원과는 달리 제한된 간활법원입니다. 즉, 같은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간에 발생한 사건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법원에서의 가족범죄 소송의 목적이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이란 무엇일까요? 가정법원법은 같은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연, 입양 또는 혼인으로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 서로 결혼한 혹은 결혼을 했던 사람,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 공동 자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연인 사이와 같이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의 특징 혹은 종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교류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역시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들입니다. 가벼운 지인이나 비즈니스 관계만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가증이 없는 개인, 즉 비자가 없는 사람도 가정법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명령을 내려야 할지 결정할 때에 이민신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호명령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이 발행하는 보호명령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한된 보호명령에서는 피양소인이 신청인을 향해 가족범죄 또는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제한적 보호명령에서는 신청인과 피양소인이 소통하고 심지어는 함께 사는 것도 허가하지만 피양소인은 최대한 좋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즉, 피양소인은 청원인에 대해 가정범죄 또는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한 보호명령에서는 피양소인은 청원인 및 학교, 직장과 같이 청원인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보호명령은 연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즉, 피양소인이 청원인에게 전화,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연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때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보호명령이 피양소인이 신청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완전한 연락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피양소인이 신청인에게 필기로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자녀에 대한 일이라면 연락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피양소인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명령을 받고 싶다면 이를 차단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피양소인을 집으로부터 차단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사용하면 집이 청원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양소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단 명령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보호 명령을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만약 차단 명령이 발급되었다고 해도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양소인을 집에서 몰아내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7일 내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은 추가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의 호의를 받아 소지품 수집을 하거나 총기를 취소 및 중단하거나
임시 자녀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하거나 임시보호 명령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보호명령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명령이 무엇을 포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호명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기한에 따른 보호명령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호명령에는 임시보호명령과 최종보호명령이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일반적으로 법원 날짜로부터 사건이 끝나는 법원 날짜까지 지속됩니다. 최종보호명령은 사건의 끝에 와서 발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지속되지만 신체적 상해, 무기 사용, 이전 보호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력과 같은 악화되는 상황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명령을 얻는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법원의 보호명령은 가정범죄소송에서 심리되고 결정됩니다. 이 심리에서 재판관이나 판사가 보호명령을 내릴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범죄는 뉴욕주의 형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피항소인의 행동이 뉴욕주 형법에 정의되어 있는 가족범죄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상자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법원법 제8조에 의거하여 뉴욕주 형법에 정의되어 있는 가족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2019년 9월부터 새로 추가된 범죄로는 은밀한 이미지를 불법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배포하거나 인터넷 같은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얼굴이 꼭 게시물에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시물을 보았을 때 특정한 문신이나 몸의 자국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특정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가족 범죄가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후 이 청원서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게 되며 주장된 범죄 및 구제 방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범죄 청원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가족범죄 청원서는 청원인이 사는 자치구 혹은 주장된 사건이 발생한 자치구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서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살고 있고 서여는 맨해튼에 살고 있으며 가족범죄 혐의는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경우 가족범죄 청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맨하탄 또는 브루클린에서 제출할 수 있지만 퀸즈 또는 브롱스에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특정 자치구에서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사내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턴이 서여가 맨하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서여는 페이튼이 자신의 위치로 옮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태튼 아일랜드 또는 브루클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가족범죄 청원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는 사건에는 소멸시효, 즉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리즈와 몰건이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리즈가 가족범죄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리즈는 19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청원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없더라도 사건과 제출 시간 사이에 시간이 너무 길면 법원에서 왜 청원서를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원서 자체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대략적으로나마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정확히 아신다면 정확한 날짜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on or about 이라고 대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사건이 2000년 1월 1일에 발생했었는데 사실은 1월 2일 새벽 1시경에 발생한 사건에서 on or about 이라고 표시하셨다면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월이나 연도 혹은 계절과 연도 정도는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답자의 행동과 언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욕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청원자는 청원서에 포함된 주장을 입증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원서에 구체적인 구제를 요청하십시오. 법원은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께서 완전히 피항소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신 건지 혹은 제한적인 보호 명령을 원하시는 건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법원은 당신께서 왜 보호 명령이 필요하신 건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원에서는 사실은 완전한 보호 명령이 필요한 상황에 제한적 보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호 명령을 신청할 때가 바로 첫 법원 출석일입니다. 이러한 법원 출석을 엑스퍼테 심리라고 합니다. 즉, 신청인이 피항소인은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관 및 판사 앞에서 출석한다는 뜻입니다. 판사 및 재판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임시보호명령을 내릴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보호명령의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판사 및 재판관은 보통 피항소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보안관이 보호명령과 신청서를 무료로 피항소인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피항소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신청인이 송달을 받도록 판사 및 재판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관 및 판사가 Return of the Process 날짜라는 것을 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변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신청인이 세부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보호명령의 기한은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신청인은 재판부가 보호명령을 요청한 것을 거절하거나 신청인이 요구한 보호명령 기간을 거절하였을 때를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신청인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한된 보호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일지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 보안관이 보호명령을 송달하는 것보다 신청인이 스스로 송달 날짜를 조절하여 적절한 때에 보호명령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송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달이란 피항소인이 자신이 보호명령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뉴욕주는 개인 송달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피항소인은 신청인 및 피항소인이 같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송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송달을 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송달을 하는 서류에는 소환장, 명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피항소인이 언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발행된 임시보호명령 및 그 명령에 따르면 그 자신이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지
또는 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며 신청인이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송달이 불가합니다. 또한 보호명령의 경우 Return of the Process 날짜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자는 송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자는 공증인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진술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피항소인이 송달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안관은 원래는 무료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은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송달될 때까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공식 법원 출석일을 Return of the Process 날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송달 진술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피항소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기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호사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무료 변호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주거나 당사자 스스로가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원은 새로운 법원 출석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계속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은 피항고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피항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또 다른 법원 출석일을 설정하고 피항고인에게 만약 법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피항고인 없이 진행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 첫 법원 출석일에 피항고인이 없어도 이러한 다른 통지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피항고인이 일요일에 송달을 받았다거나 송달 진술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또다시 송달하도록 명령하거나 만약 피항고인이 있다면 피항고인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달 진술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인은 피항고인이 이전에 송달은 잘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술서를 고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인은 송달할 다른 기회나 송달할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송달 문제를 눈감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신청인은 계속 법원 출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만약 사건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처음부터 다시 보호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원 날짜 사이에는 임시보호명령이 발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요? 가족범죄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보호명령 기한을 얼마로 설정할지 그 밖의 사안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당사자들은 보호명령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청인이 보호명령 사건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언제든지 청원 철회를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이번에는 청원을 철회해도 추후에 보호명령이 또다시 필요해질 경우 다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보호명령 중간에 철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보호명령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진술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피항고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인만 불러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청인의 말을 듣고 법원은 보호명령을 발행할지 결정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신청인은 증인, 증언 및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항소인이 가족범죄 혐의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우세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자신의 증거로 신청인의 사건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호명령이 발행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호명령은 가정법원 및 형사법원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명령이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항소인이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신청인은 911에 전화하거나 관할구역에 신고하여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보호명령 위반 시 피항소인은 반드시 체포됩니다. 체포는 피고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건을 시작하게 하고 신청인은 형사법원에서 추가 보호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청인은 가정법원에서도 보호명령 위반을 알리고 위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피항소인의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신청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호명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나와 제이미는 연인관계에 있고 제이미는 데이나에 대해 보호명령을 얻어 데이나가 제이미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한 경우 해당 보호명령에서 제이미는 데이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지만 데이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피항소인에게 다가갈 경우 신청인은 추후에 보호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명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영상은 특정 사건을 염두하거나 법률 조언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